산업용수는 현대 첨단 산업의 심장이자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는 초순수의 필요성이 절대적입니다. 반도체 웨이퍼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순수 1톤을 생산하려면 무려 2톤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물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사 TSMC는 최근 물 부족 문제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대만은 지리적 특성상 가뭄이 잦고 계절에 따른 강우량 변화가 극심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TSMC는 몇 년 전부터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TSMC가 선택한 일본에서도 물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이 결정이 새로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대만은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며 물 부족의 심각성을 경험했습니다. TSMC는 당시 저수율이 높은 지역에서 급수차를 동원해 물을 공장으로 실어 나르며 간신히 생산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겪으며 해외 확장의 필요성을 느낀 TSMC는 일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본은 기술적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으로 주목받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일본의 잦은 지진과 산업용수 부족 문제를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TSMC는 이 같은 경고를 간과했고 결국 물 부족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 반도체 공장은 이제 물 부족 문제로 인해 생산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은 TSMC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이러한 TSMC의 어려움을 여유롭게 지켜보며 전략적 우위를 점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TSMC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합니다. 일본 내 공장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거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라는 자원은 단순한 자연적 요소를 넘어 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자원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TSMC의 이 선택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625당시 실제로 한국군의 전쟁 물자는 취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1949년 10월 발효된 상호방위 지원법에 따라 미국이 탄약 5,100만 발을 지원했음에도 1년 만에 지원받은 탄약 90% 가까이 써버렸습니다. 전쟁 초기 예상보다 빠른 소모는 한국군에게 전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미군이 또다시 탄약을 지원했으나 철도가 망가지는 바람에 수송도 불가능했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지게 부대입니다. 미군이 지원한 탄약과 식량을 싣고 밤낮 없이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면서 국군에게 탄약을 보급해주지 않았다면 전쟁은 북한군의 승리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군번도 계급장도 없는 일반인들이 있고 매일 45kg 탄약과 식량을 지게에 짊어지고 16km 운반한 최정예 수송부대였고 미국 국민문서기록 관리청에 따르면 한국 민간인들이 지게로 현장까지 물품을 옮긴다고 기록하며 이들을 어특공되어 프레임코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3년 만에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고 직접 탄약을 생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필요성이 제기됐을 즈음 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한 달에 몇 발의 포탄이 사용됐는지 아시나요? 미국 및 유럽 정보기관은 전쟁 초기 러시아가 하루 최대 6만 발, 우크라이나가 약 1만 발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약 200만 발입니다. 하지만 그 수는 계속해서 감소했는데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서 아닙니다. 포탄 생산량이 사용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포탄은 155mm 곡사 포탄이었는데 그간 유럽은 생산량을 늘려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졌다는 미국은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임을 감안해 155% 운용 비중을 늘려왔고 훈련을 위해 계속해서 포탄을 소비하고 생산했습니다.
전 세계 사활과 정반대로 155포탄이 오히려 넘쳐나 엄청난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풍기 현상으로 포탄 가격이 올라 전쟁 이전 개당 270만 원이던 것이 전쟁 후에는 110만 원으로 4배 이상 폭등해 포탄 생산 기업 매출이 상당히 높아졌죠. 대표적으로 1968년 풍산 금속공업 주식회사로 출발한 풍산이 아는 기업의 실적이 대단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방산 부문 매출이 9,890원을 기록했는데 풍산이 바로 155포탄을 생산하는 대표 기업입니다. 사실 풍산은 비철 금속단자 소재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해 전 세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잘 알려진 것은 탄약 생산입니다. 최근 한국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풍산이야말로 전통적인 방산 명가인 1973년부터 탄약 생산을 시작해 국산 탄약의 시발점이 됐는데 5.56 소구경 탄약부대 포탄, 박격포탄, 곡사포탄, 전차포탄, 무반동 총탄, 한포탄, 항공탄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군대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총탄을 생산하고 있죠. 이 기업이 대단한 것은 탄약 원재료부터 최종원 제품까지 일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종합 탄약 제조 업체라는 점 하나 등에서 도포탄을 생산하지만 시정 점유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특히 총알의 경우 풍산을 따라올 기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는 풍산이 생산하는 방산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전 세계 예기에 이르고 수련 및 스포츠 경기에 사용되는 스포츠탄은 자체 브랜드 PMC 통해 미국으로 진출해 미국 스포츠탄 시장의 20% 차지한 타프 3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 세계 35억 명이 통산 제품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탄약 분야로 잘 알려진 풍산은 사실 동파이프 및 동합금 제품을 만드는 신동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신동 사업의 대표 제품은 소전 즉 완성 전 단계의 동전인데 풍산은 전 세계 소전 시장에서 점유율 50% 극강의 1위 기업입니다. 화폐는 일반적으로 지폐와 동전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동전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화폐를 지칭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 중에서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무 금속으로 만든 화폐를 통칭하는 말은 주화 있고 동전은 주화 중에서도 구리로 만든 것들만 의미하는데요. 그럼 동전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중앙은행이 글자 모양 연도, 도안 액면가, 발행 연도 등을 결정하면 이를 소전에 인해 완성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최소 70여 개 국가에서는 액면가와 그림, 무늬가 인된 완성품 동전이 아닌 동전의 직전 단계인 소전을 수입해 액면가와 그림 등을 인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소전을 가장 많이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이 풍산입니다.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 연간 40만 톤이 넘는 소전을 수출하고 있는데 2023년 한 해에만 17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970년 한국조폐공사가 풍산을 주화형 소전 업체로 선정한 덕분에 1970년 이후 생산된 한국 동전들은 전부 풍산 작품입니다. 위에서 70여 개 국가가 풍산의 소전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미국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진 $1 동전이 있는데 역시 풍산의 작품. 풍산은 미국 현지법인 PMX 통해 1993년부터 미국 조폐국의 소전을 공급해왔고 2000년부터는 미국 업체에 올린 프레스 제치고 1위 공급업체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던 2005년 12월 22일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37명의 얼굴을 새겨 재임 순서에 따라 $1 동천에 새기는 대통령 $1 동전 더 프레지덴셜 달러의 코인 액트에 있는데요. 2007년부터 매년 종식 10년간 모두 38종에 발행했는데 그 소전의 공급업체가 풍산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엄청난 물량의 $1가 폐기되고 새로 생산되는 데 따른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1 주화 발행을 적극 추진해왔는데 풍산이 사업을 따냈죠. 이 $1 동전은 1999년부터 발행되는 사카가 웨이 동전과 같은 구리 88.5%, 아인 6%, 망간 5% 니켈 2% 합금 소재로 황금빛을 띠기 때문에 골든 달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풍산의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유일 겁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완전한 경제통합체 유럽연합 이후에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이 풍산이 그 요일을 이해하려면 우선 경제 공동체를 알아야 하는데요. 현대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국제경제 용어는 자유무역 협정 FTA,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입니다. FTA 두 국가 또는 둘 이상의 국가가 합의를 통해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관세를 폐지하고 상당 부분이나 하는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보다 좀 더 진보된 경제 공동체로 관세동맹 커스텀즈 유니언, 공동시장 카먼 마커, 경제동맹 에코믹스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제 공동체의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경제통합 토털 에믹 인터그레이션입니다. 이는 단일 통화와 경제정책을 통해 시키는 것을 전제로 여러 나라가 모여 하나의 경제 동맹체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유럽연합이 그 사례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단일 통화입니다. 쉽게 말해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 등의 서로 다른 국가가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 복잡한 환전 과정이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스페인에서, 이탈리아에서, 체코에서 같은 통화를 사용하니까 그 통화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세계 최초로 12개 유럽 국가가 1993년이 복잡한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영내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니켈 알레르기가 있는 유럽인들의 체질을 반영해 구리와 아인 알루미늄을 합친 노르딕 골드를 소재로 채택하기로 한 겁니다. 유럽연합이 탄생하자 풍사는 유로와 소전을 수출하는 것에 회사의 미래를 걸기로 했는데, 왜냐면 1999년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탄생하면 3억 명에 달하는 유럽인들 1인당 최소 200개의 유로화를 소유하게 되니 어마어마한 소전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 시장을 잡아보기로 한 것이죠. 사실 노르딕 골드는 보통 동전보다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금색에 가장 가까운 황금색을 구현하기 위해 구리아인 주석 알루미늄을 정확한 비율로 배 앞에 제작해야 하니까요. 4개의 서로 다른 금속을 하나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최적의 비율을 찾지 못하면 색깔도 강도도 맞출 수 없어 쉽게 깨져버립니다. 노르딕 골드를 최초로 개발한 곳은 핀란드에 있습니다만 대량 생산에 실패했습니다. 노르딕 골드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색을 띠지만 생산 과정에서 깨지기 쉬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유럽의 소전 생산 업체들은 이를 보완하고자들을 좁게 만들었으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새로운 단점이 생겼죠. 결국 유로화 납품의 핵심은 발행 일자에 맞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납기 내에 납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이전까지 만들었던 동전은 직경과 두께, 강도 등 기본적인 요건만 맞추면 충분했지만 노르딕 골드의 경우 위조 방지를 위해 전기전도성 아지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결국 풍산이 인류 최초로 절대 깨지지 않는 소전을 개발해 유로화 동전 사업을 수주했고,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11개 국가가 줄줄이 풍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5,000톤이 넘는 유로화를 독점으로 공급하게 됐죠. 현재는 한국을 포함 미국, 호주, 유럽, 대만 등 상당수 국가들이 풍산이 제작한 소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약 생산으로 잘 알려진 풍산은 사실 동과 동합금 소재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소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글로벌 비철 금속 전문 기업입니다. 한국 동전은 물론 미국의 $1 동전 그리고 유럽연합의 유로와 소전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충족해내며 전 세계 70여 개국의 대규모 소전을 공급해왔습니다. 특히 노르딕 골드 합금의 대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던 치명적 품질 문제를 극복하고 유럽연합 단일 통화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한 것은 풍산이 이룬 기술적 상업적 성취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풍산의 사례에서 보드국 기업이 얼마든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역량이 있습니다. 풍산과 같은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앞으로 한국에서 더 많이 탄생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를 이용해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로 러시아 본토를 급습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비록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이 쿠르스크주 3개 마을을 점령했다. 그거나 국경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가스 시설을 장악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전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등 서방은 자국에서 지원한 무기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되는 것을 꺼렸으나 이번에는 그 어떤 반대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반기를 든 무장 세력이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미국과 독일에서 제공한 탱크 등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정예 공격 여단이 참여했다는 점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등이 게시된 영상을 보면 쿠르스크에 미국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독일산마다 그 장갑차들이 보이고 러시아 측 국경 안쪽에서 전투에 참여한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장갑차의 중요성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유럽에서 러브콜이 도하고 있는 K9 자주포에 이어 이제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 역시 중요한 수출 아이템 급부상 중인데요. 한국의 레드백대의 안팎의 이목이 쓸리 중국은 한국산 장갑차에 수출을 견제하라 여전히 동분서주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하나가 새롭게 선보인 수출형 레드백의 장점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한국의 장갑차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인정받은 하나 에어로스 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에 대해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문의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못지않게 수출 계약 규모가 크고 대규모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분야는 장갑차입니다. 호주에 성공적으로 보병전2 장갑차 레드백은 수출하면서 유럽 중동 지역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호주에 3조 2천억 원 규모의 레드백 29대를 공급하는 계약에 성공한 이후 하와는 이제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입찰 공고 예정인 루마니아 장갑차 도입 사업은 총 4조 4,169원 규모로 호주 수출 계약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초도 물량은 수입화 돼 이후 기술 이전을 통해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핵심 조건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는 유럽과 중동에서 레드백 대한 문의가 줄을 잇자 최근 수출형 레드백은 레드백 2에 대한 개발 계획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레드백은 하나가 철저하게 호주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통해 탄생한 장갑차로 우리 국군의 실전 배치대 성능이 검증된 K21 보병전2 장갑차 개발 기술에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더해 방호력과 기동성을 대폭 강화한 장갑차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년간의 경쟁 끝에 독일 링스를 제치고 공급 계약을 따내자 경쟁국들 특히 중국은 주요 구성품 80% 외국산 장갑차인데 뭐가 한국산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사실 레드백 주요 구성품의 약 80% 면허 생산한 제품이거나 외국산입니다. 하지만 수주를 위해서 호주 현지 방산업체 및 글로벌 방산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일단 수주를 한 후 국내 방산업체들이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의 입장에서는 수주 가능성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출용 전투 차량에 무한대로 개발 비용을 쏟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과의 협력은 불가피했습니다. 더구나 하나가 해외 업체와의 협력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가 K21 보병전 투차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이즈 현수 장치 설계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었고 엔진과 변속기는 K9 자주포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는 후발주자로서 신기술 수용에도 적극적이라 레드백에 장착된 고무에 도는 사가 개발한 40톤급 고무 궤도로이를 최초로 도입한 장갑차가 바로 레드백이었습니다.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 링스 경쟁하던 당시 독일은 링스가 하나의 레드백 계속 밀리자 그 급하게 소위 이사가 개발한 고무 궤도를 장착하려 했지만 이미 경쟁은 하와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었다는 후문입니다. 고무 궤도만 하나의 ISU 현수 장치의 높은 충격 흡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예전의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는 최근 수출용 레드백 2를 발표하며 해외 부품 비중을 낮추고 국내의 전투 차량 부품 생태계를 만들고자 레드백 2의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을 적극 요청해왔습니다. 일단 하나는 30에서 40mm 중기관포 장착할 수 있는 신형 무인 포탑질의 방어 능력을 갖춘 신형 장갑차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신형 무인 포탑은 수출용 타이곤 장갑 차량과 연동될 수 있어 한국 육군에게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드백 2에는 엔진도 중동 수출에 문제가 있는 엔진 대신에 스택스 엔진이 국산화한 SMB 엔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삼양 컴택워즈 웨크론이 참여할 계획이라 과거와 달리 질의 대응 좌석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구성품이 국산화되고 있어 훨씬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브의 일원이자 서방의 주요 파트너인 호주가 독일 전차를 탈락시키고 한국의 레드백은 선택한 것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곳은 호주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었다. 레드백은 수출한 것에 적잖이 놀란 표정이었지만 한국이 호주 이외의 국가에 레드백은 추가로 수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중국은 레드백이 한국 자체 기술이 아니라 핵심 기술은 이스라엘과의 협력으로 얻은 것이라며 한국을 폄하하기 바빴습니다. 중국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저지른 비리들 인해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 등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한국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며 은근히 한국을 걱정하는 듯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레드백 외국산 부품 비중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점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까지 레드백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계속해왔습니다. 호주에서의 실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량형 드백을 만들고 추가적인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하나는 기존 레드백 기술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기술을 국산으로 대체 수출 가능성을 더 높인 레드백 2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는 호주 수출을 위해서 이스라엘 기술력을 끌어들였고 그 덕에 호주 수출에는 성공했습니다. 이후 같은 기술력을 국산 기업들이 갖출 시간도 벌어들인 셈입니다. 이제는 굳이 이스라엘에게 로열티를 주고 부품을 사다가 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이 레드백에 대해 또 하나 걸고 넘어지는 점은 한국 기갑의 상징이 된 고무 궤도입니다. 중국은 고무 궤도가 레드백이 중시하는 방어력 중시 설계의 불순물로 여깁니다. 예전 호주에 수출을 하기 위해 2년 넘게 시험용으로 운용하던 레드백 장갑 차이 고무 궤도가 닳아서 헤어진 장면이 나오자 중국 언론들은 이를 끈질기게 물고 넘어졌습니다. 저렇게 고무 궤도가 쉽게 닳아서 어떻게 장갑차를 운용하느며 레드백을 평가자를 하는데 중요한 이유로 두고 씹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나 각종 고난도 테스트를 하고 온 장갑차의 고무 궤도는 당연히 닳고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손상이면 일반적인 철제 궤도로 차례도 넘게 갈아치웠습니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쏙 빼놓은 채 한국 장갑차 평화에 열을 올리던 중국은 사식 보병전 투처 성능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한국 장갑차를 깎아내 시간을 쓸 게 아니라 자국 장갑차나 잘 만들라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사식 보병전 투자는 중국 기갑이 늘 그렇듯 포탑의 반동을 감당하지 못해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따라서 발사 후 명중률 또한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사식 보병전 투자는 기관포만 주구장창 쏟다가 어쩌다 한번 쏜 백저와 포를 표적에 빗 맞췄습니다. 더구나 보병전 투차라는 본부는 늘 있고 엔진은 엔진대로 발열이 심각한데 내부 공간이 협소해 승무원들이 열기를 온전히 감당해야 해서 장갑 차락이다는 찜기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욕심을 내서 경전차 포탑을 달아놨으니 그걸로 솔 전차 포탄도 내부에 들여 놓아야 합니다. 기관포 포탄도 수백 발 실어야 합니다. 레드백은 8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지만 중국 사식 보병전2는 내부가 너무 협소해 7명 못 태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면에서 레드백 성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중국은 이제라도 한국을 깎아내리는 일에 골몰하게 아니라 장국 장갑차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KF-21 전투기 대당 가격이 900억 원대로 확정되며 수출 시장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항공 분야 전문 언론 에비션 위크는 KF-21 1차 양산 기체 가격을 1100억 원에서 1300억 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이는 동급의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집니다. 방산업계와 디펜스 위크 등에 따르면 F-1BN 추가 부품을 포함한 대당 가격이 951억 원, F-18 930억 원, 유로 파이터가 172억 원, 나팔이 180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유럽산 전투기들에 비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반면 성능 부분에서 유럽 기체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산 KF-21 전투기는 6세대 진화를 고려하여 제작한 4.5세대 기체인데 반해 라파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은 현재 개량된 것이 최종 진화형이기 때문에 기체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승승장구하자 특히 중동 공영 언론에서는 사우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구매 사업에 대한민국 최신형 다목적 전술기 KF-21 전투기가 언급되고 있다며 한국의 전투기와 무기 도입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다는 보도를 전했는데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바이든 정부와 합의 중이던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계약이 완전히 불발되면서 선택지가 대한민국으로 좁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입장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교체 대상의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이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르단 출신 중동의 교 전문가인 알샤 아위 이스마엘은 KF-21 전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도입에 성공한다면 훌륭한 성능과 첨단 소재를 두루 갖춘 새로운 전투기로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다며 무엇보다 동북아시아의 성장세인 강대국 한국이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의 외교적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앙금이 없다는 것이 무기 판매 해외 수출 부문의 결정적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통합군 사령관이 알사우디는 차세대 전투기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 300대의 수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이전 사우디 아라비아 공군이 운용하던 F-15 모델보다 훨씬 현대적인 전투기라고 소개하며 옆 나라의 아랍에미리트가 운용하는 프랑스산 나팔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세미 스텔스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가 스텔스 개량 부문에서 월등히 수월하다는 장점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KF-21 전투기는 한국군의 전투기로 우리의 영군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 존재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우디 아라비아 수출을 통해서 더욱 해외로 한국산 항공기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아지 한국산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시풀이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간 세계 전체 무기 수입액의 1.4% 차지하며 세계 14위의 방산 수입국으로 우뚝 UAE 국방 예산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 4%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UK 공군을 포괄하는 대대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무기체계가 국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UAE 방산물자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기존 무기 수입 2위다 키르키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 제3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방산 수입을 하기 위한 활로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UAE 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넥스원의 지대공 유도무기 천공 1를 사죠. 2천억 원 규모로 수출 계약 체결한 것은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도 각각 천공 발사대와다 기능 레이더를 공급했습니다. 최근 UAE 모하메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 방산 기업은 물론이고 엔터 패션 등 거래를 위한 핵심 기업들과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역시 수출을 위한 마케팅에 적극적입니다. 또한 한국과 UAE 간이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따라 UAE 정부 측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수출 무기 체계 외에도 추가적인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KF-21 전투기의 업무 보고서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방위사업청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신 교환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실질적인 분담금 협의 사항을 언급했으며 한국에 최소 30조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AE와의 공동 개발 후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이는 57조 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국과 미국이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담에서 놀라운 점이 바로 KF-21 전투기의 수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미국의 F-35를 도입하고자 희망했던 중동의 아랍에미리트가 결국 한국의 KF-21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F-335 전투기를 UAE에 지급할 수 없다고 언급한 미국 역시 상황에 놀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군이 자리에서 FA-50과 KF-21 등 전투기는 물론 각종 국산 무기의 수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 회담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밀이 중요한 건 미국과의 회담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내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와 파-50 관련하여 미국과 왜 회담을 했는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FA-50의 경우 추후 미국의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세계 경기 시장에서 맹활약을 하기에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의 경우 미국과 협력하기 다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미 국방부 국장은 회담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한국이 대외 군사 판매를 할 경우 소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동맹국의 방위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동 쪽 수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UAE 국방비 지출 세계 12국이며 GDP 대비 약 2.7%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탄약을 수출하는 나라의 도하조 중동은 과거부터 수많은 분쟁과 전쟁이 있어왔기에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발전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비록 내전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수많은 인구와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 이득이 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와 아랍 뉴스 채널에서는 UAF-21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웨이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개발에 참여해 인도네시아에 미납된 분담금을 대신 낼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방사청은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폴란드의 유명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측 정보원으로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여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KF-21 전투기 공동 생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투기 공동 생산에 부수되는 실질적인 기술 이전 과정이 UAE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방산 무기는 오히려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산 투기의 중동 수출 현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재작년 계약했던 무기 체계 인도 일정에 대해 무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안보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 소유분 아지 제품 모델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공구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긍정적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상황이 일어나 심지어 2026년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한국산 KF-21 전투기 블록이 개발부터 함께하고 싶다는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보다 더욱 KF-21 전투기 성능에 대해 기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 등의 중동 국가입니다. 차세대 군용기는 우리의 손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에 아주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한국은 이제 전투기 개발뿐 아니라 해외 수출 다각화가 계획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의 관심에 보답하듯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보람의 전투기 해외 수출을 위한 투트랙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방산 전시회 더베류디즈 드론쇼 코리아에서 KF-21에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다목적 무인기를 융합하고 초소형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신개념 공중 전투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유인 복합 체계가 실용화된다면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멈티 운용이 가능하여 조종사의 생존 확률과 작전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와 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우디는 이란과 오랜 기간 중동 패권을 넘고 경쟁 중입니다. 우주를 미래 대결의 장으로 파악하고 소우주기를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사우디의 자체 연구 개발한 위성들을 역제 안 했습니다. 향해 계약이 체결되면 카이는 항공에 이어서 해외 우주 시장 첫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동시에 미래 먹거리까지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카이가 만든 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람의 후속 모델인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을 논의 중인데 카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우디와 전투기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즉 6세대 이동 통신 기술인 6G가 적용된 군용 위성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만 한국에게 진심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의 대통령까지 방한하지 작년 9월 UAE 한국에 매우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KF-21의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미난 사실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까지 알려지자에서는 그동안 관심만 보여주었던 KF-21에 정식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방위장비 이전 서신을 보냈는데 인도네시아가 미난 분담금을 자신들이 대신 납부하고 KF-21 프로젝트에 정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과거 중국산 훈련기를 소량 도입해보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제대로 당해본 후 중국산 무기에는 눈길 좋아주지 않았지만 중국의 5세대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의아해했고 중국은 방산무기 이에 큰 손인 아랍에미리트에 관심을 반기었다. 해외 군사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 앤 아랍에미리트 협동작전
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로 UAE 공군이 제20 도입에 대해 고민하던 것은 거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매치에서 분석한 내용을 본다면 UAE 정말 중국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현재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약한 소리만 내던 UAE 정말 중국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아닌지 미국 입장에선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미국 입장에선 아직 아랍에미리트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F-35 전투기 도입을 허가하기 다소 애매하게 그동안 꾸준히 협력해온 한국과 논의를 한 것인데요. 군 현대화를 위해 5세대 전투기가 절실한 아랍에미리트는 과거부터 미국 측에 F-35의 구매를 요청했던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신뢰할 수 없었고, 아랍에미리트 자국 내 중국산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빌미로 F-35가 수출될 시 기술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진심으로 5세대 전투가 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답변을 받고서 곧바로 중국산 장비의 수입을 중지하고 이미 사용 중인 장비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해당 중동국기 F-35 수출을 끝내 승인시켜주지 못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가 다급해진 UAE 미국으로부터 F-35를 받지 못할 것 같자 대안을 찾기 시작했으며, 그 사이 세계 방산 무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UAE 이미 천공 구입 경험이 있으며 이제는 항공기 현대화를 위해 KF-21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에 인도네시아가 불쾌해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에게 다연장 로켓 선물을 도입할 테니 이제까지 KF-21전 투기에서 있었던 과오를 잊어달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천목 구입에 있어서 외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봐도 단단히 우습게 보며 사실상 돈을 내지 않고 선물을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KF-21 공동개발에 이어 돈은 내지 않고 무기를 먼저 달라는 식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방산 무기에 있어서 이런 폐악질을 부린 것은 KF-21 전투기와 천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의 잠수함 협력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대우조선 해양에 발주한 총 사업비 10억 2천만 달러의 잠수함 사업 역시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조건에 맞게 잠수함 건조 준비를 마쳤으나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서명을 하지 못해 건조 작업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에는 긴밀한 경제적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군수 협력은 이제 서서히 중단해 나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국가에게 군사무기를 판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억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역량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들어 KF-21 첫 비행 성공과 폴란드 방산 대규모 수출을 통해 국방방산 부문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해군에서도 큰 영강화가 이루어지면서 군 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항공 사령부의 창설과 일본이 크게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 이지스함 정조 대왕함이 최근 진수됐습니다. 독도와 우리 해양을 지키는 우리 해군의 역량 강화로 한국의 독도를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최근 해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올해 출가한 방위 백서의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방위 백서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올해로 18년째입니다. 7월 22일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방위 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고유 영토인 쿠릴 4개 섬과 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서술했는데 진짜 매년 지겹도록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백서에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이른바 반경 능력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매년 독도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매년 80회 이상 독도, 인근의 일본 해경도 출현하면서 독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역시 우리나라의 해양에 지속적으로 침범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 활동이 공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해양조사선의 불법적인 조사 활동, 독도에서의 일본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해군 역량 강화를 비롯해 대형 함정의 추가 보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군의 작전 역량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본과 중국에게 강력 대응할 전망입니다. 탄도 미사일 탐지부 유역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G 핵심 해상 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28일 진수됐습니다. 때문인데요. 이지스함은 수천 km 내 미사일과 비행체 수천여 개를 동시 탐지 추적하고 특정 표적 수십 개를 요격할 수 있어 바다의 요새 신의 방패로 불립니다.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 3배치2 한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하며 조선의 성군인 정조대왕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DDG로 부활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광개토 3는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으로 배치아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이번에 진수하는 정조대왕함 배치아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지난 2019년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갖겠습니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 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만 아니라 유격 능력까지 보유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D 핵심 해상 전력으로서 활약할 것입니다. 한편 해군은 구축함의 한 명으로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 인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4월 한명 제정위원회를 열어 광개토 3배치2 한번함에 한 명을 정조대왕함 제정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해군은 7,600급 세종대왕함 유성룡함 율곡 2함 등 세 이지스함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화 톤수는 약 8,200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는 커졌지만 오히려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했습니다. 또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 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함대지 탄도 유도탄과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탑할 예정으로 주요 전략 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물론 탄도 미사일에 대한 유격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대잠전 경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화 체계를 탑재해 적 잠수함 및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잠수함 탐지 거리는 3배 이상 향상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장거리 대잠어와 경에도 탑재해 적시적인 대잠 공격 능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204년부터 도입하는 매지 순할 해상 작전 헬기 탑재가 가능해 강력한 대잠 작전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체계의 경우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에 추가적으로 전기 추진 체계 2대를 탑재했습니다. 이에 일반 항해 시에는 연료를 절감해 경제적 기동이 가능하며 대잠 작전 시에는 정숙한 기동하에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사청은 정조대왕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와 독자 개발한 통합 소화 체계 및 한국 형수직 발사 체계 R을 탑재해 탄도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향후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국가 안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조대왕 함의 진수는 주변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조대왕함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는 2024년 11월 해군에 인도되는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조대왕함 시작으로 차세대 이지스함 세척이 더 늘어나게 되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세척과 함께 총 6척으로 전략기동 함대인 이른바 독도이어도 함대의 구성도 가능해져 해상 분쟁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이 소식에 일본과 중국은 긴장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해군항공사령부의 창설로 해군의 항공작전 역량 강화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대 규모가 사령 보급으로 격상된 데 이어 항공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할 신형 항공기 도입도 순항 중입니다. 게다가 정찰용 무인기를 활용한 유무인 통합작전 능력도 향후 추가되면 다양한 해상 작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선 해군은 향후 항공전력 증강에 대비해 최근 부대 규모를 기존 전담금 사령 부급 격상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7월 15일 해군항공 사령부 창설식을 열고 해군 작전사령부가 가지고 있던 해상항공 작전 통제권을 새로 창설된 해군항공 사령부로 위임했는데 항공작전을 통제받는 기존 부대에서 항공작전을 통제하는 부대로 거듭난 것입니다. 1951년 4월 1일 해군공창 시작한 항공반전 만에 해군항공 사령부로 성장했습니다. 이 기간에 해군은 어렵사리 항공기들을 확보하며 조금씩 성장했는데요. 1951년 8월 25일 완성된 해군의 첫 항공기 해치를 시작으로 우리는 해상용 항공기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체와 부품을 구하기 위해 해군 장병들이 동분서주해야 할 정도로 항공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해군은 1976년 도입한 새 해상 초계기를 비롯해 링스해상 작전 헬기 UH-60 해상 기동헬기 P-3C 해상 초계기 카라반 대공 표적의 인기 그리고 가장 최근 도입한 아우 159 해상 작전 헬기 등을 도입하며 해상 항공 작전 수행을 위한 기틀을 잡아 나갔습니다. 항공 전력을 조금씩 갖춰 나가던 해군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전 능력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해줄 신형 항공기 도입도 순항 중입니다. 우선 잠수함 사냥꾼으로 알려진 8회 해상 초계기가 내년 말부터 6대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넓은 해역을 비행하며 해상과 수중 위협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시, 정찰, 탐색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특히 피파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PP-3C와 비교해 순항 속도가 빨라 더욱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작전 범위도 늘어납니다. 또한 해상의 투하의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탐후줄 수 있는 소노 부위를 더 많이 탑재할 수 있고 표적에 대한 동시 처리 및 분석 능력이 증가해 탐색 능력도 향상됩니다. 이와 함께 적의 미사일 위협 신호가 탐지되면 레이저를 이용해 미사일을 교란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가 장착돼 생존성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피파가 도입되면 해상 초계기 전력이 현재 운용 중인 P-3C 16대에 더해 22대가 되면서 해상 초계 능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신형 매지 순할 해상 작전 헬기 도우는 2024년부터 12대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호위함 이상 함정에 탑재될 해상 작전 헬기는 각종 탐지 장비 어뢰 및 대한 미사일 등을 갖추고 있어 적 잠수함은 물론 함정을 공격할 수 있고 탐색 구조 수직 보급 그리고 특수전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도입된 아우 159 해상 작전 헬기에 비해 작전 가능 시간이 늘어나고 무장 탑재 및 탐지 능력이 향상되는 해상 작전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2020년대 후반부터는 소해 헬기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해군에 따르면 소해 헬기는 해상 교통로와 주요 항만 등에 부설된 기회를 공중에서 탐색해 제거하는 항공 전력으로 뛰어난 기동성과 소해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소해함과 함께 핵심 소해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도입될 소해 헬기는 해병대가 도입한 상륙기동 헬기인 마리온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개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무인 통합작전을 수행할 정찰용 무인기도 2020년대 후반부터 도입됩니다. 도입되는 정찰용 무인기는 구축함에 탑재해 기존 해상 작전 헬기와 유무인 통합작전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함정은 다양한 해상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해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오랜 꿈을 채워줄 해군항공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우리 해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오늘날 직구촌 정세는 2019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자국 이익을 위해 벌이고 있는 군사적 대립으로 그 주변국들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 눈치 게임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최근 한국은 자주 국방에 필요한 강력한 국산 전략 무기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첫 비행 성공과 세계 최강 이지스 구축함 정조 대왕함을 진수하고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에 약 25조 원 가량의 방산 수출 성과까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몰아넣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곳곳에는 국민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대형 쓰레기 매립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북의 한 쓰레기 매립지에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채굴 가능한 광산이 발견돼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광산에서는 황산 니켈과 황산 코발트 그 외 히토류 등 반도체와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석유나 천연가스는커녕 원자재 하나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진 한반도에서 이처럼 귀중한 광물이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해 한마디로 기적이라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 정도의 기술력이라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무엇보다 그 경제 규모가 무려 600조 원에 달해 인플레 감축으로 인한 난과 감한 상황들을 모조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광산의 정체가 무엇이고 왜 이제서야 발견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시키면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 금지란 원천적으로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빌려올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와 반도체 소재 등 사실상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여겨지는 모든 산업이 축소됨에 의미했는데 참고로 한국이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원자재가 무려 2,000여 개로 마이 투자 금지 지위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게 내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석유나 천연가스 및 각종 원자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자원 빈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린 한국은 최근 석 개월 연속 29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 내에서 전기차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이 발굴되는 기적을 바라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 스케 에코플랜트 근무하는 한 직원은 방전된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이트기기 폐배터리를 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당시 공기를 이용해 종이와 플라스틱 같은 이물질을 제거한 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실색 없이 파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폐 배터리들은 최종적으로 철금속과 비철금속이란 이름의 검은 가루를 쏟아냈습니다. 블랙매스 가공이란 부피가 큰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쉽게 가공하는 과정으로 원래대로라면 매립이나 소각될 예정이었는데요. 화학적 공정을 위해 약 5m 높이의 원통형 탱크로 옮겨지는 찰나 탱크 속에서 특정 금속과 결합하는 용매와 섞이자 블랙매스는 단계적으로 흑연과 코발트 리튬으로 분리되는 놀라운 현상을 보였습니다. 침전된 코발트와 리튬은 직사각형 형태의 프레스 필터에 와플처럼 달라붙어 있었으며 작업자가 기다란 솔로 필터 겉면을 긁어내 깔때기를 타고 녹색 코발트 화합물과 흰색 리튬 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회수된 코발트와 리튬은 놀랍게도 순도마저 999% 달하는 완벽한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굉장한 기회였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같은 이트 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 웨이스트 규모가 10년 후면 약 7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고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약 500억 달러 수준인 이 웨이스트 산업 규모가 2028년 약 1446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 코플랜드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재활용 전문 기업을 찾던 중 하나의 기업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싱가포르의 웨이스트 대표주자 격인 테스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이들은 미국과 중국, 영국 등 22개국에서 232만 A 규모의 처리 시설 사세 곳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연간 300만 개, 약 7만 톤이 웨이스트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파쇄하는 전처리는 물론 화학적으로 희소금속을 추출해내는 후처리 기술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기에 SK 코플랜드 해당 기업 인수마다 할 이유가 없었죠. 참고로 이 웨이스트 산업 중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전기차 폐배터리 분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판매 증가세와 배터리 수명 연한을 감안하면 2030년 폐배터리 세계 시장 규모가 무려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망을 장악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이 시행되고 유럽연합이 2030년부터 배터리 원료 재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250만 대 넘게 판매된 전기차는 2025년 1120만 대, 2030년에는 3110만 대까지 판매량이 급증할 것이며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29% 성장이 예상되는 고속 성장 시장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재 전 세계 기업 어느 누구도 국가 영토 수준으로 쌓여갈 폐배터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전기차가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보니 돈에 눈이 멀어 책임감 따윈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나 많이 생산될 전기차 배터리들이 수명을 다하는 시기가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수천만 개의 전기차 폐배터리들이 연평균 29% 증가하는 속도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고 2030년에는 국내에서만 10만 개에 육박하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장 환경 오염 문제가 걱정이지만 반대로 이는 무궁무진한 사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8월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품의 50% 이상 원자재, 40% 이상을 북미와 FTA 체결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중국과 원자재 교역이 금지될 예정인 한국에겐 오직 기술의 상용화만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차량용 배터리의 경우 한 번의 완충으로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와 안전 문제, 민감하다 보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품질이 사용됩니다.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초기 성능의 70에서 80% 효율이 저하되면 차량에 계속 사용하기 어렵지만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이 힘든 배터리셀 또한 리튬, 니켈, 망간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해 다시 전지의 원재료로 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최근 북 오창 공장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만든 전기차용 충전 ES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1년간 연구 끝에 만드는 10만 켬 이상 달린 전기 택시에서 떼어낸 배터리로 만든 일종의 대형 충전기인데 이 기술을 얻기 위해 LG엔 한 가지 묘수를 냈습니다. 지난달 미국 정부 몰래 완성차 1위 업체인 GM 합작하여 설립된 얼티엄 셀즈 측과 북미 최대의 배터리 리사이클 계약을 체크한 것인데요. 이는 바이든 정부가 온통 반도 체어와 전기차 생산 분야에만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시야 밖에서 허를 찌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북미 전역에서 폐기되는 막대한 양의 배터리 부품 및 완제품을 독차지하며 니켈과 리튬 등 원자재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독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이트키기 등 소형 배터리를 취급하던 SK 코플랜드 이에 질세라 최근 미국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인수에 가담했습니다. SK 코플랜트엔 지난달 31일 미국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어센드 엘리먼츠 총 5천만 달러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어센드 엘리먼츠 최대 주주 지위에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미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관련해 수십 년간 로열티를 받아오겠다는 전략입니다. 참고로 어센드 엘리먼트는 현재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이클링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폐배터리에서 희소 금속을 개별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은 물론 테스는 불순물만 정교하게 제거한 뒤 공침 기술을 통해 전구체를 생산하는 차세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다수의 글로벌 처리 시설과 북미 시장을 겨냥한 어센드 엘리먼츠 투자로 북미 거점까지 확보하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은 2050년경 약 6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서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폐배터리 시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선제적 행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30년 후의 미래보다 당장 1년 뒤의 이익에 더 집중하는 근시안적 시각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10년 후 전 세계는 급격히 증가하는 폐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첨단 기술에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시점이 오면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되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우위를 넘어 글로벌 리사이클링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성견 지명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